IT 쪽을 너무 입사하고 싶은데 문송 아시잖아요. 예. 안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개발 공부를 해요. 그 과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IT 회사 네이버에 들어옵니다. 문과 학생이. 자소서 한 장으로서 그 사람 인정할까요? 그걸 다 담았던 얘의 고군분투,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는 제가 이제 그 한창 이제 교수님께 막 교육받고 막 강의 듣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생각나요. 외국인 유튜버였는데 삼성전자 핸드폰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 되게 형편없는 걸 보여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지금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때도 유명했나요? 네네. 10년 전에 유명했게 강의 때는 언급 때 되게 유명했겠죠. 그때 그 네. 그림은 그 그림이었죠. 그분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었을 때 화면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도 물론 이제 유명한 상태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처음은 다 이제 누구나 그리고 그걸 가볍게 올린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 창업자가 올린 그 동물원에서의 그것도 이제 보여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유튜브는 가볍게 그냥 올려서 이게 하다 보면 뭐 잘 되고 하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 판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작정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말씀 나눈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직업으로 말하기도 좀 초반기였던 상황이었다 치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라는 걸 제가 물론 미디어 전공자라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장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에서 어떤 플랫폼에 일명 공개형으로 포스팅을 누르죠. 우리가 마지막에 게시를 누르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싹 다 미디어다. 싹 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블로그, 뭐 기타 어떤 뭐 링크드인이든 밖에 공개되는 형태의 마지막에 내가 버튼을 게시 누르는 순간 목적이 뭡니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열심히 써서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걸 누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든 이미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뭐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포스팅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맛보신 분들 혹은 알고 있는 분들 그게 생태계가 이미 상당히 견고해졌으니 일반적인 수준에서 올려가지고 이젠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이 작가님처럼 힘들었던 시기 포함해서 쭉 다가와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아주 특출난 걸 하는 분들이 유리하긴 한데 다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때 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 지금도 취업 힘들죠.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도 내일 모레 가면 또 면접을 보든 자소서를 써야 될 건데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할래? 저는 열심히 했고요. 학점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학점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 대비 무언가 나를 설명할 만한 나의 어떤 소통 채널 같은 거 하나 운영했음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설명하기 훨씬 편해진다. 즉 블로그를 하든 한 가지 주제나 나를 소개하는 거로 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남에게 나를 설명하기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튜브까지 힘들면 블로그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도 레드오션이고 뭐고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브랜딩 하려면 포스팅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전업이신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일반인 분들도 지금 자기를 그렇게 대외로 드러내고 영향력 설계를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숙제만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했던 것만 블로그를 계속 올린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의 무조건 가야만 하는 블로그가 됐어. 누군가 베낄 거 아니야. 뭐 베끼려고 한 건 아니었지. 하지만 그게 나중에 학습 블로그 상위에 올라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로 가고 할 때 다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어떤 분이 이제 출연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검색을 해 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사람 유튜브 나온 적이 있나? 하다못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제가 그냥 출판사를 통해서 그 저자분의 연락처를 받으면은 인사를 하고 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이 출연했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인물 검색 그 자기 페이지를 보내는 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다 사실 명함을 줬던 건데 이제는 그냥 그 링크로 나를 설명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뭐 유튜브가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러면은 뭐 진짜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학생들도 많이 질문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뭐 특출난 외모도 없고 뭐 키도 없고 뭐 재능이라는 게 없어. 근데 뭐 뭔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유튜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해 놓으면 어쨌거나 뭐 취업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교수님 그 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조언을 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긴 해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 같은 시절에는 AI 이 붐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더더군다나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 해 버린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알겠다. 근데 그럼 한 번쯤" 우리 이제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거나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할 때 파트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1대1로 만났을 때 잠깐 빼고는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구지 명함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검색을 해 보거나 만나기 전에 검색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 본다는 행위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했죠. 지금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더니 AI가 모든 걸 다 하는 바람에 기존의 과나 이런 게 다 이제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다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 뽑는 사람 입장에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 그랬더니 AI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주제가 나왔네. AI 관련된 걸 열심히 공부하는 미디어 쪽 학생이 고분곤투하는 그 내용을 일기처럼 담아라. 그게 마치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장미 진딧물이나 하우스가 쓰러졌을 때도 카메라에 담아라. 비슷한 거죠.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당연히 평가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걸 한 친구 아닌 친구로 나뉘죠. 그럼 벌써 진정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AI를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그걸 계속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 성찰의 모습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일인 미디어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내가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것보다 영향력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 인플루언서라는 게 아까 얘기해서 뭐 100만, 1000만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향력을 디지털 안에서 플랫폼 통해서 발휘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숙명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 그때 당시에 요즘엔 좀 안 그러지만 IT 쪽을 너무 입사하고 싶은데 문송 아시잖아요. 예. 안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개발 공부를 해요. 그 과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IT 회사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문과 학생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또 유튜브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블로그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할 때 그럼 그 친구가 문과 출신인데 네이버에 면접 보면서 뭘 보여줬겠어요? 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 자소서 한 장으로서 그 사람이 인정할까요? 그걸 다 담았던 얘의 고군분투,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질문을 이렇게 주셨지만 제가 또 한 분 예를 들면 그 그림 작가인 이연이라는 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 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냐면 그 내용에 약간 수필처럼 말을 하시죠. 잘난 얘기를 쓰기보다는 자기가 싫은 얘기, 힘든 얘기를 은근히 많이 써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막 AI가 막 딸깍하면 만들어주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사람 유튜버한테 사람 크리에이터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완벽하게 흠집 없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질렸잖아. 그거 아니고 그냥 나랑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 성장 일기처럼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공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호모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칭할 정도로 정말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린 거고 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는 지금 디지털이나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플루언싱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를 맞았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모른다. 이런 함의가 담긴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제 20대 친구들은 자신을 뭔가 유튜브에 뭔가 삶을 포스팅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나요? 어때요? 여전히 똑같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리고 객체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먼저 포스팅하더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유명한 또 제가 그 오브에 보면 교출 다시 쓰는 사람에 보면 제이키 아우신이라는 또 유명 대형 채널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뭐냐? 자기는 뭐 이른바 듣보잡이지 뭐. 다만 이제 해외에서 약간 유학하고 있던 커리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미디어 쪽에다 관심 있고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 그래요. 근데 뭐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커리어도 없고 그냥 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 그래요? 카메라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부딪혀요. 뭐 했는데 인터뷰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했더니 뭐냐라고 하고 뭐 별의별 상황이 다 바뀌었죠. 근데 그러다가 포맷이 만들어지고 사회실험 카메라라는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그 포맷만 계속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회실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대가 길거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제 영향력이 좀 있어졌지. 그러면 이걸 2차, 3차를 좀 더 재밌게 더 많은 사람이랑 교류할 게 있을 거 그랬는데 나랑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인기라는 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계층이 있더라? 연예인들이 있네? 좋아, 그럼 연예인들이랑 나는 니즈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실험 카메라를 펍 같은 데서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잖아요. 그분도 예전에 그 젊은이였다는 거죠. 누군가 똑같은 그분도 어느 클래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이 얘기를 해요, 다. 근데 학생들한테 하는데 여전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배울 때랑 지금하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AI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처음에는 이제 이걸 AI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래서 이제 마치 AI로 이용해서 만들면은 뭔가 안 좋은 거, 나쁜 거나 인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AI로 이것도 되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AI하고 진짜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 AI 시대에 AI 기술이 이 인플루언서의 이 마켓이라고 할까요?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 이걸 뭐 제가 굳이 뭐 요새 또 뭐 그걸 양분할 수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뭐 AI가 한 거는 너무 뭐 AI스럽다 말 그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아마 또 한 5-6년 안에 그거마저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하고야 이런 건 아니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썼던 논문 중에 채널 레퍼토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 레퍼토리 이론이 뭐냐면 아무리 채널이 많아져도 한 인간이 주로 보는 채널은 정해져 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른바 이제 우리로 치면 구독을 좀 많이 해놓는다 그래도 보게 되는 채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24시간 이상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전 이 생각은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뭐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5개 이상이 이렇게 제대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인간이. 그럼 이거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15개 채널 중에 그렇게 보는 내 레퍼토리에 AI 양산형 채널을 넣을 거냐? 그거는 좀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저는 그 얘기는 똑같이 예를 들면 책을 소개하는 걸 그냥 AI가 소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전 뭐 제 얘기는 성장 있기를 보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판단한 바는 모두 다 AI로 다 이제 펼쳐져 있을 때는 그때 적어도 내가 4시간을 쓰는 4시간 안에서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쪽에 저는 이제 점수를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편의도 있겠지만 내가 굳이 그 15개밖에 못 보는 레파토리 안에 AI가 양산형으로 해서 주는 거를 저는 뭐 구독까지 하고 싶진 않고 필요할 때 챙겨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건 있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의 전제 중에 하나는 약간 땀냄새 나고 사람 스타일이고 실수도 좀 있고 원석으로 따지면 잘 정제된 보석보다 아까 우리가 장미 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약간 스크래치도 있고 한 게 인간미가 있어서 보고 재밌는데 AI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인간의 그 실수조차도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게 진짜 인간인가 더 그럴 때가 오겠죠. 뭐 그때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만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써요. 엄청 많이 씁니다. 써야 하고요. 그게 퍼포먼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다만 컨텐츠라고 하는 걸 즐길 때 그게 메인이면 정말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하는데 특수 효과가 일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는 AI를 쓴다? 뭐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뭐 사람이 만들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감을 같이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사회에서 느끼는 같은 그 시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얘기 주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편집하시더라도 강의 때 잘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토이스토리의 교훈이라는 짤막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옛날 가르쳐드렸을 때는 없었는데 토이스토리를 만들었던 감독분들 세 분이 셋 다 엔지니어였거든요. 픽사에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판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최초로? 그게 그분들이 한 3분짜리 전 세계의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전까지 다 2D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3D를 만드시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신선하지 않았나요? 그 아이한테 버림받은 장난감들이 다시 아이한테 그걸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투자도 받고 막 그때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3분짜리를 만들 때까지는 세 분 다 뭐 CG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해서 세 분 다 엔지니어셨거든요. 3분까지는 통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 1,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토이스토리 1 있죠. 그 1을 만드는 건 우리 알다시피 몇 분이죠? 보통 애니메이션 한 편이? 그래도 한 80분 되지 않나?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영화니까. 기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몇 번을 엎어졌어요.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극으로 되게 유명하신 스매키라는 분을 찾아가서 아카데미를 가서 듣고 극을 다 우리 얘기를 하면 이제 기승전결 그 극을 다 배워서 나중에 입혀가지고 기계에 입힌 게 토이스토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상을 다 받으신 다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그거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기술의 힘이면 발상 자체는 되게 좋지 않아? 3D로 애니메이션 세상을 바꿀 거다. 바꿨죠.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분짜리로 바꿀 수 있나? 사람들이 3D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였는데 기술의 메이드가 돼 있으니까 자기들 셋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국에 나중에 가면 극이라는 거죠. 근데 극은 인간 세상의 그 힘든 그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에피소드가 다 촘촘하게 박혀야 되는데 그걸 물론 그조차도 지금 얘기하면 AI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제 얘기는 기술 맹신론. 지금 예를 들면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다라는 식의 기술 맹신론보다는 AI를 사람들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같이 잘 활용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이 저는 가깝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 일부는 예를 들면 성자가 있거든. 요 채널들은 AI로 일부는 활용을 해야죠. 다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볼 때 이거 너무 기술 의존적이고 너무 AI 냄새 난다라는 건 오히려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이스토리의 그 당시 3D 그 애니메이션이 마치 지금의 약간 AI 기술과 저는 오버랩이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이시는군요. 오버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측면보다 그 메인 쟁점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은 도구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끄는 게 그게 애니메이션이고 영화인데 영화를 3D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영화는 그럼 AI가 들어가면 다 끝날 거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면 똑같이. 아니 교수님께서 뭐 이제 뭐 대학에 계시니까 이제 학생들 20대, 30대 많이 만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사실 퇴직하신 분들 많이 만나요. 막 대기업 임원하셨던 분들, 뭐 사회에서 진짜 쟁쟁한 커리어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느끼는 게 이분들의 그 현역 시절 뭐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1년, 2년 뭐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어딘가 취업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실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안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뭐 20대도 취업 힘든데 50대에 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사실은 지금 다 쓸모없음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계속 강조해 주시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 단순히 20대 사회 시작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일막 인생이랄까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분들한테도 이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데 사실 단점이 기술이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막 스마트폰도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AI 아직도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어떻게든 빨리 블로그, 유튜브 시작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연세면 뭐 그게 되게 무리하다라고 한다면야 뭐 그거는 뭐 저도 어떻게 얘기드릴 말은 없는데 다만 아까
딱 기노기 신 얘기 비슷해요. 기노기 신 그 클래스에 그분도 이제 클래스를 열면 당연히 말 그대로 귀농이라는 게 누가 오시겠어요. 그쵸. 퇴직하시고 뭐 올인해서 오시는 분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까 기노기 신이 말했던 거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대신에 퇴직하고 내가 있었던 거 자체를 그대로 홍보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이후에 준비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뭐 부동산을 뭐 하시든 뭐 방향은 정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비노기신 그 원칙은 전 되게 많이 괜찮다고 봐요. 내가 부동산을 해. 근데 처음부터 전문가인 걸 원할 건지 아니면 그분이 부동산을 하는 거를 도전하는 그 일대기 자체를 같이 논의해서 그쪽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라인업을 하나 구성할 건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제가 무슨 그런 정도 연세는 아니지만 근데 요즘엔 퇴직도 빠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 이 작가님처럼 그런 분들 클래스도 운영하고 학생들한테도 유튜브 좀 만들고 해서 학생들 중에 유튜버들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좋아 거기까지는데 어느 날 그걸 한 3년쯤 수업했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유튜브를 안 하십니까? 라고 도발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한테? 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안서를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작을 계속 혼자서 다 잘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신문사에 칼럼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하나 이제 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교수가 칼럼 낸다고 그러면 신문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제안서 썼어요. 근데 제안서에도 뭐라고 썼냐면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는데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서 대담하는 걸 하되 그쪽에 카메라 촬영 기자님 한 분 붙여달라. 그래서 그거를 매번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자. 이게 분명히 힘이 되실 거다라고 해놨고 그러다 보니 원래 칼럼만 쓰면 되잖아요. 대담해야 되죠. 섭외합니다. 그분 섭외해서 여기다 모셔놓고 영상은 별도로 나가니까 마치 우리 작가님이 나한테 주시듯이 이걸 써요. 작가님은 칼럼을 또 쓰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칼럼 쓰면서 그걸 또 하고 그러니까 일이 물론 편집만 제가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이 엄청 났습니다만 그렇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퇴직하신 그분들도 그냥 일단 부딪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섭외하고 이렇게 심지어 처음 이런 식의 시도를 처음 하는데 섭외가 잘 됐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한 70여 분 만났잖아요. 70년. 또 어마어마한 거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그분들이 또. 똑같아요. 시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엄청난 원칙이 있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굳이 저의 예를 든다고 해도 저도 규칙을 다시 썼고 무대를 서게 했고 그렇게 한 건 맞죠? 관계도 다시 재설정하고 자아 설계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까지 설계해서 7년을 해왔으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그럼 얘기 주신 거는 기계였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부딪혀보니 기계가 문제는 아니었어. 기계는 아니야. 이게 섭외하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누구한테 연락하면 이메일 많이 보내시거나 지금 이제 안 보내실 정도 됐지만 아까 제이키업 같은 분도 처음에 누가 섭외를 하면 해줄까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잠깐 고심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는 메일 하나 더 보낸대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아웃풋만 보잖아요. 그쵸.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나도 뭐 가수가 온다고 하면 저런 거 한 찍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만 보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기농이 신 얘기가 좋았던 거는 처음에 그 다가갈 때 그럼 누군가 나를 일단 알아야 되고 나한테 유대감을 느끼고 저 사람한테 정들어야 되잖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근데 그 관계 만들 때 그 포스팅하는 힘이 나를 약간 솔직히 드러내고 약간 공감을 구하는 그 행위조차도 레버리지가 없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알아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퇴직하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난 진정성이 있고 노력하고 있고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 방법론으로는 1인 미디어의 플랫폼 채널이 제일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제일 낫지 않을까요? 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봐도. 네. 그 1인 미디어를 어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어쨌든 지속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돈이 되면은 내가 이게 싫든 좋든 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이거 맨날 찍고 그냥 올려.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는 이게 뭐 언제 돈이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정말 그만큼 벌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해 볼까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다가도 이건 안 되네 하고 접는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뭐 교수님 말대로 내가 지금 뭐 실패하는 거 뭐
코딩하는 거 뭐 이런 거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일단은 하면 좋다니까 하는데 나 어쨌건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수익화에 대해서 언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이 답은 본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 처음부터 시작을 돈이랑 경치를 시켜서 하면은 이거는 거의 될 확률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인지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카메라로 자기 찍어서 하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럼 스태프들 모시고 하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주시니까 사례 몇 가지를 그래도 이 책이 사실 사례가 많으니까 그 큰 그림 연구소라고 하는 유재룡 P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제가 볼 때 괜찮은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처음에 이분 제작사의 프로듀서고 큰 그림 연구소가 제작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좀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팟캐스트에서 여기 우리 책 소개하지만 또 일당백이라는 유명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팟캐스트 중심으로 하는 걸 보고 유튜브로 끄집어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전 그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안할 때 파격적인 거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런 걸 제작할 때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겠죠. 왜냐면 영상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여기는 제작하는 어떤 노하우도 있고 장비도 있잖아요. 콜라보를 하시죠. 여기서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을 때. 지분을 반으로 나누시죠. 수익 반반. 아마 이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서로 약간 윈윈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게 PPL이든 조회수든. 그리고 한쪽은 한쪽대로 리스크를 줄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이쪽대로 줄이는 거고. 근데 이 성공 모델이 일상복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이쪽에서 김지훈의 지식플레이, 셜록 현줄 이런 것도 그렇게 갔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니즈는 있는데 자기가 직접 촬영 편집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아웃풋들은 지금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계속. 언제쯤 수익이 되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모델을 한두 개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모델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작할 때부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셨던 분은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안 하죠. 숲인데 아프리카 TV 전 사장님이셨을 때 정창영 대표를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알고 있는 것처럼 BJ 쪽 생태계야말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래 못한다는 게 정설이래요. 전반적인 통계는. 그런데 포커스를 소통에다가 두는 분들은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던 분 중에 말광의 삐삐 같은 분들인데 이분 유명한 BJ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약간 친구들 그거 하듯이 서로 이제 위안하고 하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또 거기다 두고 즉 관계나 나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게 의도했든 전략적이든 아니면 어쩌다 그랬든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돈으로 달려들면 그게 오래 가는 거는 저희 못 본 것 같고 사실 이 원칙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사람은 바로 앞에 있죠. 채널 이름이 성장일기야. 뭐냐면 이걸 돈 벌기로 하는데 돈 벌기로 책은 돈 벌기도 쓰셨더만 유튜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가님이 책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책 읽는 거 계속 올리겠다고 했던 게 지금 여지 온 거잖아요. 성장에도 포커스를 안 두고 물론 돈 벌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어이구야 괜찮은 사무실에 어쨌든 꾸준히 혼자서 읽어왔다고 봐요. 그런 거가 아니면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당장 어디 가서 몸을 써가지고 뭘 하면 당장에 뭘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지속성을 단번이는 어렵다고 보면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스테디하게 계속 하신 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복 작가님의 선택이 되게 괜찮았다고 보는데 모든 어떤 컨텐츠든 오래 가려면 숨길 수 없는 비밀은 하나가 있죠. 뭐예요? 1차 컨텐츠가 있는 경우가 나쁘진 않다.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반면 그래서 대생이 같은 분은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완전 크리에이티브로 해야 되잖아요. 그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튜브처럼 1차 컨텐츠가 있거나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다이언리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는 거고 영화는 어떻고 기타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밥비비님은 주로 토크를 했었는데 요즘에 스포츠 쪽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컨텐츠가 있는 게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네. 아,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관련해서 그 10년 전에 교수님께 저한테 해주신 말 생각나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리뷰라고. 리뷰가 아닌 게 없다고.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뭐 일단은 내가 뭐 오늘 먹은 밥이라도 식당이라도 거기 어때라고 궁금한 사람 무조건 있을 거고, 그럼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각에서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잖아요. 리뷰는 우리 시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데 리뷰를 AI가 해주면 어떠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아닐 건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리뷰가 맞는데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썼던 미스터 비스터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창조를 해서 새로운 세계를 끌어내는 사람인데 대신 그런 분들은 뭐 우리 표현으로 치면 100을 벌면 100을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걸 따라갈 순 없지. 쉽게 따라할 수 없죠. 내가 그 웬만한 시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대신 그 양반은 다른 쪽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긴 하죠. 그렇게 돼서 만든 유명세를 가지고. 아마 뭐 교수님의 책을 보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나도 좀 SNS로 뭔가 좀 인플루언서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호모 인플루언서라는 책 자체는 제가 어쨌든 뭐 전공도 그렇고 칼럼 때문에 그 이른바 이미 인플루언서가 좀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책을 다 쓰고 정리를 하고 그 지금까지 어떤 기록과 트렌드나 혹은 뭐 제가 겪은 걸 살펴볼 때 호모 인플루언서라 부르고 실제로는 퍼스널 브랜딩이나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젠 우리가 저런 인플루언서라고 볼 때가 아니라 작게라도 내 분야에서 내 스타일로 자기 영향력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대외로 알리고 내가 유명해질 방법은 이른바 출세하거나 아니면 레거시에서 나를 불러줘야 돼. 그렇죠. 신문기자가 나를 찾아줘야 되고 방송사 PD가 나를 불러줬을 때 그때야 내가 영향력을 가진다기보다 그때 드러나는 거죠. 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대 세상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냥 계속 사피엔스가 낫던 건 아니지만 사피엔스로 남거나 일반 사피엔스로 남거나 아니면 호모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감히 제가 지켜본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저 스스로도 이분들 보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칼럼 운용도 하고 유튜브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다시 만들고 뭐 어쩌면 저도 이 길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인플루언서로서. 아니, 그 여쭤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 브랜딩과 인플루언서의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인플루언서가 되면 브랜딩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브랜드가 있어야지 인플루언서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은 신박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인플루언서 즉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기타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쌓여진 뭐 나의 컨텐츠죠. 그게 결국 나의 나중에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브랜딩을 만드는 방식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 혼자 뭐 예를 들면 그게 학자든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든 되게 괜찮은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그 자체 그 컨텐츠 자체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남들에게 다 알려지는, 즉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브랜드를 논할 만한 가치는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컨텐츠가 있거나 대외로 알릴 만한 거가 있으면 걔를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들에 띄워서 밖으로 알렸을 때 브랜딩이 생긴다라는 쪽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이론 중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 효과에 반대되는 대척점이 뭐였냐면 컨텐츠 이즈 킹이라는 그런 뭐 이론이랄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가 좋으면 다 알아본다. 네. 도저히 알려질 수밖에 없다. 뭐 우리를 얘기하면 책이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린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였냐면 워낙 컨텐츠가 좋았을 때 그때 컨텐츠가 알려지는 방식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신문 기자가 취재, PD가 픽업. 근데 지금은 레거시에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컨텐츠를 내가 계속 네트워킹으로 대외에 홍보를 시켜서 알려서 그게 오히려 브랜딩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광복 작가의 성장 읽기 채널이잖아요. 제가 만약 뭐 다른 채널들 어디를 나가게 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바로 이 채널이 호모 인플루언서 책이 아주 전형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강의 때도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하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뭐 본인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상대적 유명도 이런 거보단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제로에서 여기까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대외로 또 다시 한번 좀 알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 이게 다만 이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게다가 뭐 학자가 했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책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 약간 인물 평전인데 제가 그분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통점이 이렇다라는 거라서 읽어보시면 아마 챕터도 되게 뭐 간단하고 읽기에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렇게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셨을 때 되게 그 조회수 위주의,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위주 안 하시고 진짜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인프로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어떤 영상이나 책에서 사실 볼 수 없었던 속내의 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조회수를 노리고 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건 농담이고, 근데 저는 이 책은 학자적인 접근에서 얘기했고, 굳이 물어보시니까 그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질문지를 준비하려면, 원래도 제가 그 채널의 구독자였지만 컨텐츠를 오래 보고 그분과 얘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 어린 인터뷰들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뎁스를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편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도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셔서 70명 정도까지 제가 쭉 만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호모 인플루언서의 저자 이희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